자, 파트 2에 벼랑 문 나가고 다시 파트 1에 원고지 나갈게. 주열이는 원고지 나갈 때 채점한 거 다시 줄게. 그리고 그 검사 다 맞고 가야 된다. 숙제하는 거. 자, 3페이지 봐봐. 벼 있지, 벼. 사실 문은 했었지, 전에. 했는데 잠깐 모르겠어. 일단 벼. 자, 얘도 화자가 누구야? 벼를 바라보는 이지. 화면에 나와? 없는 거 같지? 벼를 바라보는. 풀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김수영 풀이랑 되게 비슷한데 차이는 뭐야? 김수영 풀이라는 게 뭔지를 명시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더니즘인데 벼는 어때? 거기 보면은 벼가 의인화돼 있고 그 다음에 민중으로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아예. 그래가지고 이건 저항시 계열이라고 명확하게 좀 어때? 딱 명시가 돼 있는 느낌이지. 그 풀이랑 좀 다르지. 풀은 좀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야 되면 이건 그냥 딱 명시돼 있잖아. 사실. 벼는 여기서 뭐겠어? 이제 백성, 민중을 상징하지. 청자 따로 없고 표면에 드러나는 청자, 이미지 상황 묘사를 있지. 바라보는 대상은 벼인데 백성이지. 민중. 자, 벼는 서로 어우러져 사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는 것이 의인화돼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거기 보면 햇살이 따가워지만 햇살은 뭐겠어? 어떤 독재 정권 같은 거겠지.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너의 성숙하는 거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성숙하고 이웃들에게 저희를 맡긴다. 자, 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숙하고 또 그 다음에 어때? 공동체 의식으로 이걸 견뎌낸다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 벼는 어때? 이제 묶이면은 잘 안 쓰러지지. 죄도 없이 죄지어서, 죄도 없어 죄지어서 하는 건 뭐야? 억압받는 거지. 시련과 고통 그리고 억압을 받는.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가 이제 성숙했을 때 이거는 뭐야? 추수의 계절인 거지. 이 추수는 뭐를 상징해? 여기서 보면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지. 벼가 이제 익으면 수확을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야.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치서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이거는 뭐야? 벼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적인 생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어떤 내면적인 강인함, 의연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바람 한 점에도 제 노여움을 덮는다. 인내와 자제력도 가지고 있어. 저의 가슴 더운 줄도 안다고야? 열정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지. 벼는 백성을 상징하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서 뭐겠어? 예찬이지. 그럼 뭐를 예찬하는 거야? 주제는 벼 하면 민중이지. 강인한 생명력 예찬이지. 주제의식은.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뒤로 가서 보면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바치는 넓디 넓은 사랑. 이 자기 희생은 사랑인 거지. 사랑. 넓디 넓은 사랑.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넉넉한 힘. 이거는 뭐야? 어떤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뭐를 쟁취해? 어떤 자유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래? 힘, 저력을 상징하지. 저력. 민중의 힘. 사실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저력, 힘하고 공동체, 연대감이라
그 다음에 힘, 저력,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어때? 민중들의 그런 모습들을 예찬하고 있는 시야.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력을 보여주는. 됐지? 또 뒤로 가보자. 눈 페이지 24페이지. 눈도 모더니즘 시인데 거기 보면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지만 청자는 표면에 나오지. 화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데 청자는 젊은 시인이여라고 하면서 도노법으로 불렀으니까 젊은 시인일 거고, 이 젊은 시인이 이제 청자로 나오니까 메시지 전달 느낌이 되는데, 사실 이 젊은 시인은 뭐를 상징하기도 해? 화자 자신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유건이는 그때 요거까지 했었나? 김수영 했었니? 너? 뭐야? 옛날에 그 우리 현대시 쭉 나갈 때 김수영 파트는 안 했었지 너? 네. 그래? 근데 저 생명력 저 예찬 아래 저력이라고 적혀 있는 힘, 저력, 저력. 저력, 힘. 자, 김수영은 주로 어떤 시인이야? 모더니즘 시인인데 거기에 저항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사실 김수영 눈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시잖아.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저항시적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돼? 어떤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화자 자신에 대한 어떤 더러움을 뱉어내는 행위,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뱉어내는 행위,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눈은 순수한 존재지. 그 다음에 뭐 살아있다 계속 그래서 뭐를 강조해? 생명력을 강조하지. 이 벼와 눈은 둘 다 어떤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두 개가 비슷하지, 시 자체가. 자, 이 눈에 대해서 뭐를 하자라고 얘기해? 기침을 하자. 기침은 뭐야? 가래를 뱉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가래는 뭐를 상징해?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보통 해석할 때 가래는 소시민성. 소시민성이라는 건 뭐야?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지. 현실에 안주하는. 김수영은 보면 자기 시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끄럽다고 그랬잖아. 어느 날 공무에 나오면서도 그렇고, 뭐 있어, 사령도 그렇고, 구름의 파수꾼도 그렇고, 그런 데서 보면 항상 계속 부끄러워하지, 자신의 어떤 속물근성, 소시민성. 그거를 이제 뱉어낸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 물론 이거는 항상 어떤 거 줘야 돼? 외적 관점 줘야 되지. 김수영 씨는 이런 눈이나 이런 시들은 모더니즘 시다 보니까 어때? 외적 관점 주지 않으면 그냥 눈은 눈이고, 가래는 가래고, 기침은 기침인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사실 여기 정서 나타내는 시어는 어디 있어? 없지. 근데 뭐뭐 하자 하면서 청유법을 써가지고 어때? 의지를 나타내지. 청유형 어조를 통해가지고 의지를 나타내지. 메시지 전달이면서 또 모이기도 해. 청유법이기도 하니까 말의 권은 어떻지? 주제의식은 뭐야? 눈에다가 더러운 걸 뱉으니까 순수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에 대한 의지겠지. 이게 외적 관점 주면 어떻게 돼? 뭐 소시민성을 버리고 어떤 깨끗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봐야 되겠지. 생명력 넘치는, 잠깐만, 생명력 넘치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정의로 이 정도로 바꿔. 눈이 생명력이 넘치는 거니까 눈에다가 뱉는 거니까 생명력 넘치는 안 되고. 자, 그리고 요 시는 기본적으로 시의 전개 자체가 다 뭐로 돼 있어? 점층법으로 돼 있지.
점층법 시야. 그래서 제1년 보면은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점 어때? 수식어가 더 붙어가지. 수식어가 붙어갈수록 어때? 점층이 되는 거지. 눈의 생명력을 강조한다라고 그래. 눈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해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청자가 젊은 시인인데 사실은 화자 자신일 수도 있지. 자기한테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 눈이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 놓고 하고 싶다. 눈은 살아있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는 건 뭐야?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지.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라는 건 여기서 뭐야? 어떤 소시민성을 벗어버린, 현실을 안주하는 삶을 벗어버린 거를 의미하겠지. 외적 관점 주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보인 가슴의 가래는 뭐야? 더러운 것인데 보통은 외적 관점 들면 어때? 어떤 소시민성, 현실에 안주하려는 태도, 비겁한 태도 이런 거를 상징을 해. 그래서 이제 이거와 반대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김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기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같은 거 나중에 반영해 줄 테니까 그거 보고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 모던이 김치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됐지. 요거 숙제고 그 다음에 원고지를 나갈게. 자 원고지는 우리 보통은 수능을 보면은 희국 작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 있어. 양대산맥이지. 매년 실력 이 사람들 작품만 수능 국가 이근삼, 이강백. 이근삼 하면은 뭐 원고지가 대표적이고 이강백 하면 뭐야 파수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파수꾼, 그 누구냐 뭐 하여튼 등등등 원고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뭐가 들어와? 유치진 뭐 요 정도 하면은 3대 우리나라 희곡 작가지. 그 수능에 실리는 이근삼, 이강백 작품은 중요해. 왜? 매년 한 작품씩은 실리거든. 근데 올해 원고지가 들어갔었나? 잠깐만. 올해 원고지 안 들어갔거든. 그러면 내년은 이내 때 나올 확률이 있는 작품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는 국어 대가리가 들어갔었어. 이강백에. 이근삼 거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수능 완성이나 뭐 이런 데 들어올 거야 아마. 보통은 한 작품씩 실리는데 원고지는 실릴 확률이 좀 있는 작품이라서 중요하다 내년에. 자 이거는 보통은 이제 부조리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조리라는 게 뭐야? 조리가 없다라는 거지. 조리라는 거는 뭐야?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연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연극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플러스 뭐이기도 해? 실험주의 극이기도 하지. 왜 실험주의야? 보통은 우리가 극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서술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와. 특정 인물이 해설자로 나오는 건 아닌데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와서 마치 연극의 기본적인 형태를 파괴하려는 형태의 극을 보여주지. 모더니즘 스타일의 극인 거야. 그래서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는데 이강백이 결혼 같은 것도 보면은 저기 나오잖아. 남자가 자기가 해설자처럼 앞에 보면은 책 읽으면서 나오는 대목이 나오지. 그런 것도 이제 실험주의 그게 특징이지. 또 어때? 관객을 이제 무대로 이제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물건 빌리고 뭐 이런 것도 실험주의 그게 특징인데 이 원고지는 앞부분에서 역시 또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와. 그게 이제 실험주의 그게 특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원고지는 보면은 이제 인물이 거기 6명 나오지. 중년 교수, 처, 장남, 장녀, 감독관, 천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단막극이지. 단막극이라는 건 뭐야? 막이 장소가 변하지 않아. 대신에 얘는 무대가 어떻게 돼 있어? 무대가 구성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조명을 켰다 하면서 어때? 조명을 가지고서 이제 무대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하나의 무대에서 두 개로 나눠서 조명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두 장소를 보여주는 그런 극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특징이 한번 봐봐.
4번에 보면 응접실과 플랫폼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설정하고 조명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는 일반적인 극과 다른 실험주의 형태를 쓰이지. 보통은 극들은 어떻게 돼 있어? 막과 장으로 돼 있잖아. 장이라는 건 뭐야? 장면이니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서 바꾸는 거고, 막은 어때? 막이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무대 세팅을 바꾸지. 그래서 보통은 5막 이하로 돼 있어야 되지. 왜? 무대 세팅을 5번 이상 바꾸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단막극, 장막극 나누고, 장막극이라고 하더라도 5개 이상은 5개까지만 내. 5개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어, 막을. 그래서 5번 무대를 바꿀 수 있는 게 연극의 최대 한계치야.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막을 하나로 해놓고서 어때? 무대 조명 가지고 이제 장면을 바꾸는 형태라는 좀 특이한 형태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자. 막이 오르기 전 요란스러운 통속 음악이 들리고 음악이 차차 요란해지고 우리가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전면에 있는 장녀를 포착한다. 이 장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외모를 묘사하는데, 이거는 뭐야? 이 장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술자 역할을 하는데, 이 서술자라는 게 보통은 어때? 이 관객들한테 직접 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객들은 뭐를 가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친근감을 가져야 되는데, 친근감 가지지 못하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게끔 만드는 거야? 반어적으로 듣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적인 메모를 묘사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모를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관객한테 말을 걸면 이 말이 진짜가 아니라 반대로 들리게끔 만드는 장치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장녀의 모습이 되게 부정적으로 나와 있지. 자, 그래서 166페이지를 가. 거기 보면은 이제 장녀가 나와서 인사를 하지.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해설자 겸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지. 장녀가 서술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을 저한테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 관객이니까 사실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실 때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 저기 뭐야? 쌤한테 좀 알려줘. 점수 좀 알려줘. 자, 그리고 자,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제각기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니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 있어야죠 하면서 뭐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야지. 저는 이 집의 첫째 딸입니다. 장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족을 소개를 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곧 소개하겠습니다만 말이 자꾸 많아져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말이 짧아지면 무엇으로 제가 여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안 나가는 학교가 없어요. 자, 이것도 약간 반어적이지. 안 나가는 학교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돈을 벌려고 다니는 사람인 거고, 이름이 나면 저절로 여기저기 찾는 법인가 보죠. 그동안 책을 12권이나 낸 책이 많이 있고, 물론 그 12권은 전부 번역 작품입니다만 자기 책이 아니라는 거지. 12권에는 틀림이 없지요. 아버지의 명성과 돈벌이가 이런 데다가 저는 또한 이렇게 현대적인 희녀성인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집을 안내해주지. 이것은 응접실입니다 하면서 무대 장치를 소개해줘. 응접실과 이제 플랫폼을 소개를 해주지. 자, 그 다음에 장남이 나와. 장남은 이제 잘생긴 사람으로 그 묘사가 되지. 전 이 집의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나가 생활하는 곳이고, 그 높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하는 방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되고, 밥 새끼 제대로 못 먹이면서 학비도 못 대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간섭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반어적인 거지. 이 가족이 어때? 행복한 거는 아닌 거야. 아닌데 그렇게 계속 묘사를 하는 거지.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지.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기요. 실제 그래? 반대인 거지. 전개에 보면 조롱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고, 철문 도어 같은 거는 뭐를 상징해? 어떤 현실의 억압 이런 거를 상징을 하지. 또 거기 있는 이제 쇠사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래 위에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원고직한 초성이다. 왜 원고지인 거야? 계속 원고를 써야 되는 일에 시달리는 사람인 거지. 아버지는 손에는 흠직한 낡은 가망을 들고 있다. 허리에는 쇠사슬을 들고 있는데 허리를 들고 나무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이 쇠사슬도 어때? 책임감 그리고 억압을 의미하지. 현실에서의.
쇠사슬이 도어 밖에까지 나가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들어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며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으로 변화가 없다. 이제 삶에 대한 힘겨움이 묻어있지. 그래서 하고서 이제 큰 하품을 하듯이 이제 큰 하품을 하지, 비명같이. 자, 저희 아버지입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 반대되지? 이거는 뭐야?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나타내는 거지.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힘들든 말든. 자, 또 장녀가 어머니를 소개하시지. 이제 어머님을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내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건강을 염려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건강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지. 거기에 보면은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냈는데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서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탐다. 왜? 돈을 이제 챙기는 거지.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털고 돈 보석이 몇 장을 찾아내고 액수가 적으면 실망을 한다. 그리고 교수를 흔들어 깨우지. 제 말이 맞지요? 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 말이 맞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장녀는 무슨 역할을 해? 비판이 대상이 되는 역할을 하지.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야. 자,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그러면 어때? 장면이 전환되는 거지. 이제 교수가 있는 방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는 거지. 지금 아까 보면 어때? 양쪽이 다 켜져 있었겠지. 그 아이들 방이랑 교수 방이. 근데 한쪽이 꺼지면서 이제 교수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떻게 옷을 잘 안 갈아입으시고, 그랬더니 깜빡 잠이 들었군.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하고서는 어때? 철새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어때? 세막대기의 붉은 줄 또 하나를 감아주지. 이건 뭐야? 교수로서의 어떤 밖에서의 업무의 책임감에서 풀려나는 듯 하다가 가정에서의 책임감이 다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억압과 책임감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야.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난 잘 모르겠어. 김치 만나봤어요? 아니 원체 바빠서. 그렇지만 김치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요? 이거 뭐야? 이제 원고 내야 된다는 거지. 내일 만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씨를 만난다니까? 얘 정신이 없지. 이 씨는 또 누구야? 출판사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 씨야? 김씨지. 예, 그래 김씨였어요. 김씨랬어. 그 이름도 못 외고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정신이 없지.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떻고 밥씨면 어때? 누군지 구분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자신의 정신 상태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를 말을 하지. 자,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되게 한없이 이제 자상하지. 처 같은 경우에는 교수한테 대해서는 되게 이제 돈에 대해서 돈 하면서 이제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얘들아 하면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근데 어때? 이제 가벼운 음악이 아니라 되게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지.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169페이지에 보면. 자, 교수가 얘기하지.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좋거나 부공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냔 말이야. 당신이 음악을 몰라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곡 이름이 뭐지? 찬란한 인생. 이것도 반어적이지. 마치 이제 그 난소공에 나오는 나광구 행복동 같은 느낌인 거잖아.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서 여기 신문을 읽는데 이 신문지 내용이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 이거는 뭐야? 이러한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다 어때? 부조리하지. 이 부조리극이라는 게 이제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않는 사회를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지. 봐봐. 참 비가 많이 왔고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이거 부조리하지. 말이 안 되잖아. 지프차가 동대문에 들이받아서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거 근데 옛날에 남대문 불탔던 사건 이전에 만들어진 극이라 그러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한 사회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남대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나서 남대문이 완전히 전소됐대. 그 사람은 도망갔고 이렇게 써놨으면 그때 당시엔 부조리 극이지만 사실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실제 일어난 일인 거잖아. 자, 그리고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착취사야. 다음번엔 뭐가 돼? 악마사로 바뀌기.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를 얘기를 하지. 자,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하면서 날짜를 보더니 당신 누구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거 여기 있는데 라고 하면서 3년 전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오늘 신문에 또 봤는데 오늘 신문도 어때? 똑같지.
이번에 조살라네가 지혜비를 죽였고 찌푸차가 동대문을 들이면서 동대문이 무너졌고 찌푸차는 도망가 버리고 이번에 악마사에서 나왔대 책이. 자 결국엔 어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부조리한 사고가.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이것도 어때? 실제로 변하지 않았는데 무척 변했다고 얘기해. 이것도 부조리한 거지.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자 장남한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밥 준다는 게 뭐야? 태엽감아 주는 거지. 시계에 약이 없으니까. 장남이 시계에 밥을 준다. 여기 좀 계세요. 저 밥 좀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 뒤로 가보자. 사실 이게 시계에 밥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도 돼? 교수가 일을 하게끔 이제 태엽을 감는 거와 비슷한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시계가 일하게 밥 줘라는 교수가 일하게 밥 줘라는 거랑 같이 연관이 되지. 와이프가 어때? 밥을 지으러 가지. 근데 장녀가 장남한테 시계 태엽 감아주라고 그러지. 이거 뭐 일하는 뜻이거든. 교수한테 이제 밥 주는 의미 자체가. 자 그랬더니 교수가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어디서 먹었던가 아니야 여기서 먹었던가 모르겠다는 거지. 하여튼 구분이 안 가. 자 지금 번역하는 거 언제 끝나지요? 그랬더니 지금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하고서 있으니까 처가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를 잘리우죠.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대. 그렇겠지. 아이고 피곤해. 자 그랬더니 어떤 거는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 되고 노동기도 사야 되고 무슨 뜻이야? 돈 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지. 또 생일이 있대. 밤낮 생일 치르고 있더니 어떻게 된 거요? 물어보니까 이제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일이었고 이번은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또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만 원 내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거는 동생의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의 생일이고 남이지 사실 이 정도면. 근데 어쨌거나 이런 돈이 계속 나간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교수가 갑자기 깜짝 놀라지. 8시야 8시 하면서 어때? 출근 준비를 해. 근데 이제 아침 8시가 아니라 뭐야? 밤 8시인 거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계속 이제 철새를 둘러매고서 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들어와가지고서는 뭐야? 아침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밤 8시군 하고서는 이제 쉬려고 그러니까 처가 얘기하지.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아 번역 말이에요. 일하라는 거지. 좀 쉬었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하고서 이제 교수가 잠이 들지. 자 위기로 가보자. 171페이지. 자 장녀랑 장남이 처에게 명령조로 자기 엄마한테 양말, 하이힐, 잠바, 머플러 무슨 뜻이야? 돈 벌어오라는 거야. 돈이 있어야지 이걸 살 테니까.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수능을 한다. 용돈, 교과서, 과자, 떡국, 만둣국, 설렁탕, 영화값, 연금값, 다방값,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다 무슨 뜻이야? 책임감인 거지. 부모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돈인 거지. 실제로 요구하는 거는. 자식에 대한 책임. 자, 플랫폼 방에 불이 꺼지고 다시 응급실이 오면은 이제 소파에 누워서 족쇄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앉히고 행복하게 잠자는. 족쇄를 풀어헤쳤다는 건 뭐야? 책임감을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시계가 9시를 친다. 시간이 1시간이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 이 감독관은 실제 뭐야? 감독관과 천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인물인데 그 교수의 어떤 내면에서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지. 감독관은 뭐를 의미해? 어떤 책임감, 억압, 현실에서 이런 거를 상징하고 천사는 이상, 꿈 같은 거를 상징하지. 뒤에 나오는데 자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나오는데 감독관이 뭐라 그래? 원고 하면서 계속 원고를 쓰라고 그러지. 네 곧됩니다. 또 독촉이군. 또 원고 계속 그러지. 그 사이에 이제 처가 들어오지. 처는 이게 뭐를 들고 있어?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원고를 쓸어 담아서 돈으로 맞바꾸기 위한 용도지.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처가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하는데 사실은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벌게 되면 큰일 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처가 빨리 하고 독촉을 하니까 교수가 계속 원고지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주고 그때마다 이제 돈을 부르지. 300판, 600판, 900판 이렇게. 자 그러면서 계속 번역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교수가 멈춰서지. 그러더니 참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이 원고지 말이요 다 200자 칸인데 이 종이만 910자 칸뿐이 안 들었어. 190자 칸뿐이 10자 문자라. 어째서 그럴까? 원고지는 한결 더 크고 시원해 보이는. 이건 뭐야?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난 삶을 상징하는 거지. 뭔가 틀에 박혀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자 교수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지. 그래서 천사가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천사는 뭐를 상징해? 어떤 이상, 꿈,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열정 같은 거를 상징을 하지. 교수가 그래서 분명 그래 나를 아직 잊지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모습이다 라고
해설을 해줘. 쥐꼬리만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정, 희망, 꿈은 잃어버린 거지.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어대던 꿈같은 시절. 당신은 왜 나를 버렸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수가 이제 천사를 버린 거지, 열정을. 당신이 나를 떠났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돌아가기 너무 늦었어요. 이제 어때? 현실에서 삶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이제 열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지. 내 꿈의 도를 찾아주십시오. 생각하면 힘을 주십시오. 요즘은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여기서 뭐야? 생각이지.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이거는 뭐야? 사고, 액시던트가 났다라는 거지. 이거는 뭐야? 동음이어를 통한 언어유희지. 언어유희가 나타나.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함정이라고 표현하지 반복되는 현실. 근데 천사가 사라지지. 내 희망, 내 정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라져버린 거야. 교수가 다시 이제 잠에서 깼을 때 어때? 원고하면서 감독관이 또 이제 일을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일을 하다가 아침이 돼버려. 그 사이에 이제 장남과 장녀는 어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장녀가 일어나서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버지는 연구하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돈 벌다가 이제 잠든 거지. 자, 그러고서는 이제 신문을 읽어드린다고 그러지,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교수가 읽어다오라고 했더니 장녀가 신문을 읽어주는데 다 똑같이 또 이번에 두 살난 애가 지혜비를 죽였고 지부차가 동대문을 받았고 이번에는 뭐야? 악마사에서 또 다른 번역책이 또 나왔지. 자,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일도 많아. 세상이 저렇게 변해서 어떻게 살고 있겠니? 역시 부조리지. 이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 반응되는 거에 대해서 인식 못하는 것도 부조리고. 자, 이거요? 하고서 영자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또 영자신문을 막 번역하려고 그러지. 이것도 어때? 이제 판단력이 정상이 아닌 거야. 뭘 번역하세요?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다. 아버지도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신문인데 난 영어길래 꼭 번역하려고 했지. 그러고서 어때? 교수가 이제 다시 가방을 들고 철새를 메고 다시 나가지. 8시야 빨리 가야지. 오늘 분명히 아침 8시겠지? 하면서 모레가 일요일이고 내일이 국경일이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군요 하면서 이제 일하러 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교수가 퇴장하고 이제 아내가 어때? 또 돈보따리를 끼고서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나눠주지. 그 벌어온 돈을 나눠주는데 나눠주고 나서 이제 또 보니까 감독관이 나타나가지고 철을 또 독촉하지. 이 감독관은 또 책임감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아까는 교수의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라면 여기서는 아내의 그 처의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독촉하지. 연탄 준비, 김장거리, 빨래가 그러면서 또 처도 독촉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조리한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다음 주까지 한번 정리하고서 문제 풀어봐봐. 문제 풀어보고 오늘은 그거 테스트 마무리 짓자.